자, 이제 4절 부동산 가격 재원칙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니까 일정한 법칙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칙성들을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을 판정할 때에는 이러한 법칙성에 유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을 가격 재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해서 부동산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앞에 GTX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할게요. 자, GTX-B라고 하죠. 자, GTX 역사가 지금 지어진 것도 아니고 5년 뒤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벌써 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GTX를 타고 서울에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땅값은 벌써 오를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법칙성인 거죠.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으면, 자, 개발 계획이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그것을 즉시 반영한다.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부동산 가격 형성의 법칙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30평 아파트가 표준적인 지역이 있어요. 자, 30평 아파트가 표준적인 이용인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어떤 지역이 30평 아파트가 표준적인 지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아파트 건설업자가 60평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자, 60평짜리 아파트를 지었어요. 자, 그랬더니 30평짜리 아파트는 평당 1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60평짜리 아파트는 평당 8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아니, 평당가가 떨어지죠. 당연히 집값이야 얘가 더 비싸겠죠. 평수가 크니까. 그런데 30평짜리 아파트는 평당 1000인데 60평짜리 아파트는 평당 800밖에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알아보니까 뭔가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이용이 있으면 그러한 부동산 이용은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법칙성을 추출해 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으면 부동산 가치는 그 즉시 오른다. 그 개발 계획이 실현된 뒤가 아니라 개발 계획이 알려진 즉시 땅값은 이미 오른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부동산 이용이 들어오면 그러한 부동산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관찰하면서 추출해 놓은 부동산 가격 형성의 법칙성들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각각의 가격 원칙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것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격 원칙과 관련성을 가진다라는 것 가볍게 보시고, 자, 이러한 가격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격 원칙인 최유효 이용의 원칙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자,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 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최유효 이용의 개념을 하나씩 더 분석을 해보면요. 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일반적인 사람이 어떤 토지를 이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일반인의 능력과 일반인의 전문 지식, 일반인의 경제력, 그 정도 내용을 전제로 해서 분석해야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능력을 전제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만 해도 자, 예를 들어서 뭐 전직 장관이라든가 전직 장관 또는 뭐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뭐 현직에 있거나 또는 전직에 있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집을 짓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친인척이 집을 지을 때는 건축 특혜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원래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건축 특혜를 내어준다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떤 그 지자체 예산으로 그 집 앞에 도로를 지방에서 공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이용 또는 특혜를 전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특혜는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인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특혜가 없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능력 그리고 통상적인 전문 지식 수준을 전제로 해서 자, 그러한 사람들이 대상 토지를
법에 맞게 이용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용 중에서 가장 대상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으로 이용했었을 때 우리 그러한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토지를 가장 값어치 있게 이용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용은 통상적인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토지의 가격을 극대화시킨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서 발생시키는 월세 수익, 부동산의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1번과 2번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이 가치도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를 높인다, 수익을 높인다 다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전제 하에서 가장 값어치 있게 대상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된다는 것이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 특히 토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토지는 그럼 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가치가 형성되는가? 바로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과 부증성 이 둘이 결합하기 때문에 토지는 반드시 최유효 이용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요. 부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그냥 주어진 이 토지를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는 한 가지 용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로 이용하면 가치가 100이고 상업지로 이용하면 가치가 200이고 공업지로 이용하면 가치가 130이라고 합시다. 자, 이 토지의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자, 경합하는 여러 개의 용도 중에서 자, 상업지가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하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주인은 이 토지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멀쩡한 정신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세 가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업용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그 토지는 반드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가치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용도에게 토지가 할당은 이용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 토지가 이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어떤 토지의 가치는 반드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이러한 최유효 이용 개념은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 관련 법을 찾아봐도 최유효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 여러분 이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다. 자,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떠한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이 네 가지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자, 어떠한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그러한 이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건축 기술, 건축 공법 또는 집안의 튼튼함. 자, 여러분 집안도 물렁물렁한 집안이 있고 단단한 집안이 있어서 만약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경우에는 물렁물렁한 집안에는 고층 건물을 세울 수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토지가 갖고 있는 물리적 조건이 있는데 또는 자연적 조건이 있는데 자 그러한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토지 이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한 이용이 당연히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돼요. 지역지구제나 여러 가지 건축 규제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법에서는 건물을 5층까지밖에는 올릴 수 없게 규제하고 있는데 내가 8층을 짓겠다? 요거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합리적 이용일 것. 여러분, 합리적 이용은요, MPV가 양이 나오는 이용일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손해를 보는 이용은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어떤 부동산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지을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용이에요. 따라서 자, MPV가 양이 나오는 합리적인 이용인데 그중에서 MPV가 양이 나오는 여러 개의 이용 중에서 그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바로 결국 최유효 이용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것들을 다 통과한 이용이 A 이용, B 이용, C 이용 세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라는 토지 이용은 자, MPV의 크기가 자, 250이고요. 자, B는요, MPV가 300이고요. 자, C는요, MPV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C 이용은 요 세 번째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요건을 일단 통과하지를 못해요. 일단 얘는 일단 3번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와서 두 개 중에서 MPV가 더 큰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B라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으로 결정되는 거죠. 자, 이처럼 어떤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법적으로 가능하면서 합리적 이용이면서 그러한 이용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최유효 이용이 감정평가상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자, 왜냐하면 감정평가할 때 토지의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토지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무엇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본건의 대상 물건의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우리 이것을 가치 전제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그 가치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유효 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최유효 이용을 선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원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 3방식이 있습니다.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3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에서 최유효 이용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은 본 진도 가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 가진 자의 합법적, 합리적 사용 방법일 것. 이것은 아까서 그 최유효 이용의 요건이었죠. 특별한 내용 없고요. 두 번째, 사용 수익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일 것. 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자, 처음에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데 그 이후에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자, 처음에만 반짝 엄청 잘 벌고 그 뒤에는 돈을 별로 못 번다. 이러한 이용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지어지면 영속성이 있어서 장래 상당 기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이 건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이용을 통해서 그러한 수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 처음에만 반짝 잘 됐다가 뒤에 가서는 장사가 안 돼 버리면 우리 그러한 이용을 최유효 이용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효용 발휘 시점이 예측할 수 없는 장래가 아닐 것. 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유용성이 발휘되는 시기가 가까운 미래여야지 너무 먼 미래. 자,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 건물의 가치가 10년 뒤부터 발휘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먼 미래부터 가치가 발생하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 이용은 최유효 이용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 너무 먼 미래. 이 토지가 지금은 이래봬도 나중에 한 30년 뒤에는 엄청 좋은 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토지 이용을 지금 건물을 미리 지어놔야 돼.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에 의한 이용일 것. 자, 임차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관점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임차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관점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최유효 이용 원칙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은 감정평가의 가치 전제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최유효 이용을 내부적, 외부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기타 가격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로하시고 시간적 토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동의 원칙이에요.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하면 이것에 영향을 받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부단히 변화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을 지으면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최유효 이용도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연남동이란 동네가 있는데 자, 연남동은 예전에는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였는데 오늘날에는 이 주택들을 식당이나 카페, 상가로 많이 개조를 해서 굉장히 골목길 사이사이에 있는 예쁜 상가 골목이 되었어요. 상업지역화 된 거죠. 이미 뭐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연남동이라는 지역은 옛날에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동네가 상업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도 상업지로 이용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이 된 거죠. 자, 이처럼 시간이 변화하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하니까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그 부동산의 가격은 부단히 변화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이것의 근거는요. 부동산의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위치의 가변성하고요. 영속성. 자, 부동산은 굉장히 오랜 시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으로 한 번 이용되고 끝이 아니라 어떤 이용으로 이용돼서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또 다른 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가격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 장래 발생한 일을 예측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감정평가적으로는요. 물리적 감가의 근거가 됩니다. 자,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건물을 지으면 자,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후되고 파손되고 어디에 금이 가고 합니다. 그렇게 물리적 노화가 발생해요. 또는 노후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한 건물의 가치 하락을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감가가 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따라서 자, 물리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변동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성. 자, 우리가 기준 시점이 뭔지는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자,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판정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그 특정 시점을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기준 시점 확정을 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변동의 원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순간으로 가격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예측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장래 예상을 반영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아까 제가 그 GTX 역사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단지 앞에 GTX 역사가 5년 뒤에 생길 거라고 한다면 자, 역사가 생긴 5년 뒤에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역사가 지어질 거라고 그 개발 정보가 알려지는 즉시 그것만큼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5년 뒤부터는 이 아파트 앞에 GTX 역사가 지어질 거라는 예상이 이미 현재 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미래에 발생할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현재 가치에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어디 개발 정보가 알려지면 그 지역 땅값은 벌써 오르더라. 그러한 현상, 그러한 법칙성이 있더라. 이게 바로 예측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장래 있을 일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현재 가격에 이미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의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영속성 특성에 근거한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변동의 원칙과 동일하죠. 자, 장래 편익의 현가 합이라는 가치 개념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렇죠. 어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서 장래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되는 장래 편익의 현가 합으로서 본건의 가치를 구한다라고 하는 가치 개념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치를 구하는 수익 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가 수정을 할 때, 자,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의 판정의 근거가 되는데, 자, 어떤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화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건물이 자,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사용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다. 자, 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판정할 때 예측의 원칙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 원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부적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하나의 구성 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부동산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 아파트는 왜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더 비쌀까? 왜 유난히 더 비쌀까? 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요, 그 하나의 아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자, 브랜드가 어디냐? 그 아파트 브랜드가 유명한 뭐 레미안, GS, 자이 이렇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의 아파트냐? 이거 중요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놀이터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또 그 학교, 근처의 학교들과의 거리 또는 학군, 그 아파트에 살면 어느 학군에 배정되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는요, 단지 내 상가. 자, 단지 내 상가가 잘 돼 있으면 생활이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뭐 헬스장, 탁구장, 수영장 이런 식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인기가 좋습니다. 요새는 그 단지 내 수영장 있는 아파트를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6번, 지하 주차장이 주차 공간, 지하 주차 공간이 뭐 얼마나 풍부하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겠죠? 따라서 어떤 아파트 한 칸, 뭐 몇 동 몇 호 그 한 칸의 가치를 구할 때 단순히 그 집만 볼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치를 판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 내 집 마련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집 하나만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집, 그 단지 주변에 있는 전철역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병원과의 거리, 학군 배정, 그리고 뭐 주민들의 수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단지 내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아파트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매도인이 제시하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 내가 이 금액을 주고도 살만한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서 뭘 이룬다? 최유효 이용을 이룬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부동산도 그 안에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서 그것들이 결합을 해서 부동산을 이루기 때문에, 자, 어떤 부동산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잡히고 밸런스가 좋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균형이 안 맞고 서로 막 어색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게 뭐예요? 균형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이 균형을 이룰 때 부동산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느 거 하나가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그죠?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한 거 없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동산의 과대 개량, 지나치게 너무 크게 짓는 거, 과소 개량, 지나치게 너무 조그맣게 짓는 걸 얘기합니다. 자, 형식의 구식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은 토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깨지면 그 부동산이 발휘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자, 자동차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엔진, 서스펜션, 브레이크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품들이 서로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자동차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지. 자, 굉장히 큰 엔진에, 굉장히 힘이 좋은 엔진에 굉장히 약한 차체를 쓰면 차체가 그 엔진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엔진과 차체, 타이어, 핸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그 자동차의 성능이 극대화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그 부동산이 발휘하는 기능도 극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도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기능적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발생하는데 우리 그것을 기능적 감가라 한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균형의 원칙이 깨지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별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이 개별 부동산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언제 판단한다? 개별 분석 시. 개별 부동산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해봤더니 균형에 조금 불균형한 부분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을 기능적 감가로 가액을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기여의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부분이 부동산 전체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우리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어떤 아파트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자, 근데 아파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의 총합으로서 아파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구성 부분이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자 브랜드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어치 기여하고요. 놀이터가 300만 원어치 기여하고 학교나 학군이 뭐 한 700만 원어치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 부동산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만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이 그 기여하는 만큼이 이 부동산의 그 구성 부분의 가치이고 그러한 각 구성 부분의 기여 가치, 기여하는 만큼의 가치를 합한 것이 바로 뭐다? 이걸 다 합하면 이 부동산 전체의 토탈 가치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디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만들 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서민 아파트를 짓습니다. 서민 아파트를 짓는데 자, 이 아파트 안에다가 이 건설업자가 최고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독일의 불탑이라는 브랜드의 싱크대를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독일의 불탑 싱크대는요. 싱크대 하나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물론 뭐 비싼 건 더 비싸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델이 한 1, 2억 정도 해요. 강남에 매장이 있는데 한번 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냉장고만한 그 싱크대 있거든요. 냉장고만한 사이즈의 싱크대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한 3, 4천 정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채우면 주방에만 한 3억에서 5억 정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최고급 싱크대를 넣었다고 쳐볼게요. 최고급 싱크대를 넣었다. 자, 들어간 비용은 3억을 넣었다. 싱크대에만 3억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를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싱크대 가격 3억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서민 아파트에 이렇게 지나치게 비싼 싱크대를 넣어놓으면 서민의 그 구매자들은 이 싱크대 값을 다 지불하려 하질 않아요. 만약에 싱크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가 뭐 2억이라고 치고 다 합쳐서 아파트가 5억이다 라고 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면 이 아파트는 5억에 팔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생산비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극단적인 사례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우리가 싱크대라고 하는 부분이 생산비는 3억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는 시장에서 그만큼을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가치를 구할 때 나머지 기타 공사비 2억 그리고 싱크대 3억 따라서 생산비의 합으로서 부동산 전체 가치 구해야지 5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싱크대가 이 아파트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만큼이 5천만 원어치 0.5억 만큼만 기여한다면 생산비는 3억일지라도 기여도가 5천이라면 5천만 더해서 이 아파트의 가치는 2억 5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그 각 구성 요소가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만큼만 가치를 갖게 되고 그 기여도의 합으로서 전체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나치게 과대 계량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소 계량된 구성 부분의 경우에는 그 생산비를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기여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의 구성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할까 말까, 즉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여부에 이 기여의 원칙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놀이터에 돈을 100만 원을 더 투자하려고 합니다. 놀이터를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100만 원, 생산비는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의 기여도가 90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이터에 100만 원을 더 들여서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여의 원칙에 근거해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끼고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볼게요. 빵 공장. 여러분, 빵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죠. 그죠? 빵 공장 부지와 빵 공장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자, 사람이 필요하죠. 제빵사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자, 기계. 여기에서 빵을 만들 기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 가지 경영 활동도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빵 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결합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번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빵 생산에 참여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죠? 인건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요, 기계한테는요, 기계는 보통 우리가 빌렸다, 렌트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기계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영은요, 이윤이라는 형태로 경영자들한테 그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자, 이처럼 어떠한 생산 활동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으로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에게 열심히 고생한 생산 요소들에게 각각의 대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토지, 즉 다른 말로 부동산에게는 가장 나중에 남는 부분이 토지의 지대 형태로 배당된다는 원칙이에요. 선생님, 왜 토지는 가장 나중에 이 수익을 배분받죠? 이것은요,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자,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결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부동산, 다른 말로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와 달리 다른 생산 요소들이 먼저 대가를 받고 남은 게 있으면 토지에 귀속된다. 즉 토지가 가장 늦게 수익을 배분받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격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근데 왜 그러한 아이디어가 성립했는지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에 대해서만. 자, 어떤 제빵사를 고용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월급을 안 줘요. 미안한데 이번 달 월급은 못 주겠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출근을 안 해버려요. 사람은 만약에 일당제라면 하루하루 일했는데 오늘 일당 없어. 미안해, 돈이 없어. 오늘 일당이 없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공장 나오지 않아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가변적인 생산 요소는 요소 대가가 즉시 지급되지 않으면 가변적이기 때문에 공급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생산 요소를 공급했다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가변적인 생산 요소들은 그 요소의 공급을 철회한다고요. 취소한다고요.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요소 대가를 안 주면 안 돼요. 대가를 안 주면 즉시 요소의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요소 대가를 안 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줘야 돼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 토지는 부동성이 있다고 했죠. 자, 토지는 들고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 저기 지대 형태로 나한테 대가를 안 줘? 왜 토지 임대료 안 내? 라고 한다고 해서 토지를 들고 토지의 공급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부동산은 고정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다른 가변적인 생산 요소에 비해서 대가의 지급이 늦어진다고 해도 즉시 옮길 수 없는 성격을 갖게 돼요. 따라서 자,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를 지급하지 않아도 토지의 공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가 되면 아무리 토지라고 해도 장기가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면 결국 토지의 공급도 축소, 감소, 철회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러한 원리로 토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생산 요소보다 뒤늦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도 된다. 그래도 토지는 공급을 즉시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대 지급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부동성이 있어서 토지의 몫이 가장 나중에 배분돼도 단기에 짧은 기간에는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가 지급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후순위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에 의하면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어떤 생산 활동에서 구해진 전체 총수익에서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다 지급하고 남은 게 있으면 바로 그 남은 게 토지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격 원칙을 평가 방식에 적용하면요. 토지잔여법이라고 하는 평가 방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토지의 평가 방법인데 자, 어떤 생산 활동에서 얻어진 전체 총수익에서 다른 생산 요소에 요소 대가를 다 지급하고 나면 남은 게 뭐죠? 토지에 귀속되는 순수익이죠. 토지 귀속 순수익입니다. 자, 이 토지 귀속 순수익을 토지 환원이율로 환원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바로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토지잔여법입니다.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의 일종인데 어떤 부동산의 장래 편익의 현가합으로 가치를 구하는 수익 방식의 일종인데 토지에 귀속되는 순수익만으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액을 증가시키다 보면 처음에는 1원 투자 금액을 더 증가시킬 때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1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1원 더 투자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추가 수익이 1원이 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이 계속 증가하면 한계 수익이 처음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체감,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이것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추가 투자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다? 바로 체증하다가 체감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한계 기억하십니까? 자, 집약도 한계.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집약도 한계는 한계 수입과 요거 등호 지우고 쫑쫑. 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이용하는 것이 집약도 한계라고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어떤 부동산에 자 1원을 더 투자해요. 한계 비용이죠. 추가적으로 한계는 추가적으로 1원을 더 투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2원이야. 이 경우에는 추가 투자 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추가 투자하는 게 맞아요. 더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1원 더 투입하면 얻어지는 게 0.5원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추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결국 어디까지 투자하는 게 최적이다?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투자하는 게 최적이다 이 얘기예요. 바로 한계, 추가적인 투자 비용과 추가적인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 최적의 부동산 집약도이고 그렇게 결정된 건물의 층수가 최적이다 이 얘기예요. 자, 건물을 한 층 더 올릴 때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가 있고 그로 인한 추가 수입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건물의 층수를 지어 올리는 것이 최적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을 이용하면 건물의 최적 층수의 결정이나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